제 아내의 10년 만에 처음 듣는 거친 숨소리, 제 허리를 감싸는 대담한 손길 때문에 너무 황홀해서 스탠드를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땀에 젖은 채 저를 올려다보던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올해 58이고요. 건설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죠. 수천억대 자산가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쓸쓸하다고 해야 할까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작 제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요. 아내 김수진이랑은 결혼한 지 25년째입니다. 처음엔 사랑해서 만났죠. 그땐 저도 한창 사업 시작할 때고 수진이는 은행 다니는 똑똑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제가 사업 확장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거의 대화도 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는 이미 골프 나갔거나 백화점 가고 저는 회사 가거나 골프 약속 잡고 저녁에 집에 오면 각자 방에서 TV 보다가 자고 부부관계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설렘이나 그런 건 진작에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이란 게 말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안아주는 사람,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게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제 인생에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니,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 사고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금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었어요. 큰 프로젝트 하나 따낸 걸 축하한다고 강남 쪽 고급 일식집에서 모임을 가졌죠. 원래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지 사케를 계속 들이켰습니다. 거래처 김 전무가 제 잔에 술을 따르면서 말했죠. 박 회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오늘은 좀 풀리신 것 같네요. 사업 잘 되시고 부인도 미인이시고 부러울 게 없으신 분인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김전무, 겉만 보고 그러는 거야. 남들 눈에는 다 좋아 보이지. 근데 속은 텅텅 비어 있다니까. 또 그러시네. 회장님 같은 분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있지. 많지. 근데 말 안 하는 거야. 해봤자 아무도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마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서도 계속 술이 올라왔어요.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래도 참고 집에 도착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까지 올라가는데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겨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깜깜했어요. 수진이가 벌써 잤나 보다 생각했죠. 원래 우리 집은 밤 10시만 넘으면 다들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자거든요. 신발 벗고 비틀비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넥타이만 풀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자고 있구나 싶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평소 수진이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모르는 척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몸을 돌려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어깨를 만졌어요. 여보, 작고 나긋한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던 저는 그게 수진이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수진아. 제가 중얼거리며 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향기가 달랐거든요. 수진이는 항상 은은한 샤넬 향수를 뿌리는데 그날 맡은 향기는 좀 더 달콤하고 농밀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취한 상태라 오늘 향수 바꿨나 보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오늘 많이 마셨죠? 응, 좀 마셨어. 힘드셨어요? 많이 지치셨죠?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술 냄새 진동하네 하면서 등 돌리고 잘 텐데 오히려 다정하게 물어보다니. 응, 좀 지쳤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 사람이 제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주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그대로 맡겼어요. 술 기운에 몸이 나른했고 이 순간이 너무 낯설면서도 좋았거든요. 셔츠가 벗겨지고 제 가슴에 부드러운 손길이 닿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쓰다듬는 그 감촉이 너무 따뜻했어요. 수진이가 원래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나 싶었죠. 여보, 제가 그 사람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제 목을 감싸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10년 만에,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잊고 살았던 그 뜨거운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 사람은 평소 수진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이었고, 간절했어요. 좀 더 세게.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 목소리. 제 허리를 감싸는 대담한 손길. 평소 조신하기만 하던 수진이한테서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마저 신기하고 흥분됐습니다. 아,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구나 싶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땀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람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수진이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표정이 어떨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 옆 스탠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은은한 불빛이 방 안을 밝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얼어붙었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제 뇌가 정지됐다고 해야 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땀에 젖은 채 저를 올려다보며 숨을 헐떡이던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최 원장님?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 여자는 수진이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최유진 원장이었습니다.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올해 49살 된 여자였죠. 최 원장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담담하게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놀라셨죠? 이게 대체 무슨... 수진이는 지금 지방 출장 갔어요. 내일 저녁에 온다고 했고요. 그럼 왜 여기? 안방에. 수진이가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와서 자고 가라고. 근데 제가 객실 쓰긴 좀 그래서 안방 쓰고 있었는데 최 원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저는 황급히 그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방금 전까지 제가 뭘 한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어서 진짜 수진이인 줄 알았습니다. 어둡기도 했고 취해서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지를 주섬주섬 입으며 사과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도 제대로 안 올라갔어요. 최 원장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예. 최 원장이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며 말했죠. 저도 안 거부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불을 켜기 전까지 최 원장은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했죠. 그럼 이게 대체 뭔가요? 착각? 실수? 아니면 원장님 그게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 원장이 침대 끝에 앉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꿀꺽 침을 삼켰어요. 저 10년 만에 여자로 느껴봤어요. 회장님, 네, 10년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자한테 안겨본 게 그것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커녕 의무적으로 하는 거였고 최 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잠겨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최 원장에 대해 들었던 얘기들이 떠올랐어요. 수진이한테 몇 번 들었죠. 최 원장 부부가 요즘 사이가 안 좋다고,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지고 집에서 술만 먹고 있다고, 이혼 얘기까지 나온다고. 원장님 남편분이 지금 네,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5억 넘게 빚지고 갚을 방법도 없고 저보고 병원 팔아서 빚 갚으래요. 제가 10년 넘게 피땀 흘려서 일군 거 다 날리고 빚쟁이들한테 쪼들리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 생각 중이시라고. 생각 중이 아니라 거의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서류 쓸 거예요. 근데 회장님, 솔직히 무서워요. 저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나이도 있고 돈도 빚 갚고 나면 얼마 안 남을 것 같고. 최 원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자 최 원장이 침대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장님도 외로우시죠? 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대화도 별로 없고 같이 자는 일도 거의 없다고. 그건 그냥 오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사랑하면 안 그래요. 근데 회장님 부부는 사랑이 식은 거잖아요. 저희 부부처럼. 최 원장이 제 셔츠 깃을 가만히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날 원하고, 날 안아주고, 날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세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회장님도 그리우셨잖아요. 따뜻한 여자의 손길, 진심으로 안아주는 사람, 회장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제가 그게 되드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원장님은 제 와이프 친구시고 저는 유부남이고. 회장님, 수진이는 내일 저녁 8시에 와요. 지금 새벽 1시니까 거의 19시간 남았죠.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서로 외롭지 않게 해줄 순 없을까요? 최 원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 그 따뜻함이, 그 뜨거움이 아직도 제 온몸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원장님,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안 될까요? 제발요, 회장님. 저 너무 외로워요.
10년 동안 아무도 날 안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회장님도 그렇잖아요. 외로우시잖아요. 최 원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몇 번 쉬었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단 하룻밤만 아무도 모르게 수진이가 오기 전까지만 그 후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원장님, 네, 회장님, 이건 정말 한 번만입니다. 그 이후론 이런 일 절대 없어요. 알아요. 한 번만이에요. 내일 수진이 오면 전 그냥 친구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 원장을 끌어안았어요. 이번엔 술 기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맨정신으로 제 의지로 아는 거죠. 최 원장도 제 목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그날 밤, 아니 새벽까지 우리는 안방에서 함께였습니다. 수진이와 2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열정을, 그런 뜨거움을 최 원장과 나눴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최 원장이 제 가슴에 기대어 누워 있었어요. 둘 다 땀에 젖어 있었고 숨소리만 방 안에 울렸죠. 회장님, 네.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은 따뜻하고 좋지만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 오랜만에 여자로 느껴져서. 최 원장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못 놓았다고 해야 하나? 이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잠들었습니다. 아침 9시쯤 눈을 떴을 때 옆에 최 원장이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러 갔죠. 샤워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실수야. 큰 실수.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오늘만 참고 수진이 오면 다 잊어야 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근데 샤워 끝나고 나왔을 때 최 원장이 깨어 있었어요. 가운을 입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주무셨어요? 제가 묻자 최 원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네요. 회장님, 아침 드셔야죠? 제가 뭐 좀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도 배고프거든요. 최 원장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이랑 밥이랑 김치를 꺼내서 뚝딱뚝딱 볶음밥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수진이도 저한테 밥을 해준 적이 거의 없는데 최 원장은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죠.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처럼. 자, 드세요. 최 원장이 따끈한 볶음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다. 전 원래 요리 좀 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한 번도 맛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맨날 맛없다고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밥은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래서 요즘은 안 해줬어요. 하기 싫더라고요. 최 원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도 저처럼 외로웠구나. 인정받고 싶었구나.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말, 맛있다는 말 듣고 싶었구나. 회장님, 네. 오늘
밤까지 같이 있어도 될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젯밤에 한 번만이라고. 알아요. 근데 수진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제발이요. 이게 마지막 일 거예요. 정말로. 최 원장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 따뜻함이 좋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만요. 네. 고마워요, 회장님. 그날 하루는 정말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최 원장과 저는 거실에서 TV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보통 부부가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했죠. 그리고 오후가 되자 자연스럽게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술 기운도 없었고 어둠도 없었어요. 환한 대낮에 맨정신으로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아요. 저도요, 원장님. 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유진 씨. 네, 회장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를 비쳤습니다. 수진이랑은 전혀 다른 이 시간이, 이 감촉이, 이 따뜻함이.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6시쯤 됐을 때 우리는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수진이가 8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해야 했죠. 최 원장, 아니 유진 씨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객실로 옮길게요. 수진이 오기 전에 안방 정리해야죠. 네. 그리고 수진이 오면 전 그냥 친구로 행동할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도 그러겠습니다. 유진 씨가 립스틱을 바르다가 거울 속 제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유진 씨, 고마워요, 회장님. 정말로. 유진 씨가 화장을 끝내고 객실로 짐을 옮겼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 시트를 갈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어요. 흔적을 지우는 거죠.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의 흔적들을. 저녁 8시 10분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거실로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왔어? 출장 잘 다녀왔어? 응. 피곤하네. 유진이는? 객실에 있을 거야. 그때 유진 씨가 객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수진이한테 다가가더니 포옹했어요. 수진아, 어서 와. 출장 어땠어? 괜찮았어. 근데 너 혼자 있다가 심심했지? 아니, TV도 보고 그랬어. 회장님도 어제 늦게 들어오셨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고. 거짓말이었죠. 자연스러운 거짓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응, 어제 회식 있어서 늦게 들어왔어. 그랬구나. 그럼 우리 저녁 먹을까? 유진아, 너도 같이 먹고 가. 응, 그래.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시킨 치킨이 도착했고 우리는 그걸 나눠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죠. 근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 건너편에 유진 씨가 앉아 있었어요. 가끔 유진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자기 남편과 자기 친구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여보, 치킨 좀 먹어. 수진이가 제 접시에 치킨을 놓아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어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유진아, 너 언제 가?
오늘은 좀 늦게 가려고. 괜찮지? 응, 당연하지. 내일 모레까지 있다 가도 돼. 아니야, 내일은 병원 가봐야 해서 오늘 밤까지만 있을게. 그래, 아쉽네. 세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근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품에 안겨 있던 여자가 지금 제 아내 옆에서 웃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수진이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거실에 저랑 유진 씨만 남았어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TV만 켜져 있었고 뉴스가 흘러나왔죠. 회장님, 유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저한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씨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수진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유진 씨도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밤 11시쯤 유진 씨가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수진이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 다음에 또 놀러와. 응, 그럴게. 회장님도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진 씨가 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안녕, 그리고 고마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여보도 일찍 자. 응, 그래. 수진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안방 문을 열었죠. 수진이는 이미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자리에 누웠어요. 똑같은 침대, 똑같은 이불, 똑같은 베개. 근데 어제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유진 씨와 함께 있었어요. 뜨겁고 간절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차갑고 공허하고 텅 빈 느낌만 듭니다. 수진이는 저한테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왔어요. 유진 씨의 향기가, 목소리가, 손길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틀 동안 제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내를 배신한 거죠. 2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배신하고 그 친구와 금지된 관계를 맺은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못된 일이었어요. 근데 후회하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은 분명히 있어요. 엄청난 죄책감. 근데 동시에 그 순간의 따뜻함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10년 만에,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잊고 살았던 그 감정을 다시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회사로 갔습니다. 수진이랑 마주치기가 싫었어요. 얼굴을 보면 죄책감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보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유진 씨 생각만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병원에 갔을까? 혹시 후회하고 있진 않을까?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진입니다.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절대 수진이한텐 말 안 해요. 우리만의 비밀로 남겨둘게요. 행복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의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볼일 보러 가고, 저녁에 와서 각자 방에 들어가고, 대화도 별로 없고, 스킨십도 당연히 없고,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유진 씨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수진이 옆에 누워 있는데도 자꾸 유진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 목소리, 그 손길, 그 따뜻함이. 이건 뭘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진 씨한테서였나 봐요. 수진이가 전화 끊고 나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유진이가 이혼했대. 예, 정말요? 응, 결국 결심했나 봐. 남편이랑 더는 못 살겠다고. 재산 정리하고 다 끝났대. 그렇군요. 좀 걱정되긴 하네. 혼자 살기 힘들 텐데. 수진이는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이혼했다고? 그럼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건가?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유진 씨가 혼자서 울고 있을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여자로 느껴봤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또 외로움 속에 갇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유진 씨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유진이 요즘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 내가 내일 만나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여보도 같이 갈래? 유진이가 회장님도 오시면 좋겠다고 하던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 씨를 다시 본다고? 수진이가 있는 자리에서? 난 괜찮아. 당신들끼리 만나. 왜? 유진이가 회장님 보고 싶어 하던데. 그때 우리 집에 왔을 때 회장님이 잘해주셔서 고맙대. 그냥 여자들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에이, 그래도 같이 가. 유진이 힘든 시기잖아. 우리가 좀 위로해줘야지. 결국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다음날 저녁에 수진이랑 유진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 쪽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유진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좀 야윈 것 같았어요. 근데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랜만이네요. 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시 떠올랐어요. 그 이틀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앉아, 앉아. 주문할까? 수진이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사를 주문하고 와인도 한 병 시켰어요. 식사하는 내내 수진이가 유진 씨를 위로했습니다. 유진아, 많이 힘들지? 이혼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응.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더는 못 살겠더라. 앞으로 계획은? 병원이나 열심히 운영하려고. 그것밖에 없잖아. 유진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와인을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외로워하는데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유진 씨가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화장실 간 사이였어요. 회장님. 네. 저 회장님 생각 많이 해요. 원장님.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정말이에요. 매일 밤 생각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거든요. 유진 씨는 손을 놓고 밝게 웃으며 수진이한테 인사했죠. 수진아, 오늘 고마워. 덕분에 기분 좀 나아졌어. 에이, 무슨 소리야. 자주 보자. 응, 그래.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우리가 자주 만나줘야겠어. 응. 여보, 혹시 유진이한테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 이제 혼자니까 외로울 것 같아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 씨한테 다른 남자를 소개한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수진이는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계속 뒤척였습니다. 유진 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 회장님 생각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밤 생각합니다. 그 이틀간의 따뜻함을, 그 간절함을, 그 뜨거움을. 이건 뭘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진이 옆에 누워 있어도 제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봅니다. 평생 이 죄책감과 이 그리움과 이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에 묻고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끔은 그 이틀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술에 취해 잠들 걸, 불을 켜지 말 걸, 유진 씨를 다시 안지 말 걸. 그랬으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근데 또 가끔은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던 순간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제 삶에 유진 씨가 잠깐이나마 의미를 채워준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수진이 옆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유진 씨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혼자 외롭진 않을까?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제 삶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안으로는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리는 외로운 남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남자. 며칠 후 유진 씨한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회장님, 그날 만나서 반가웠어요. 회장님 얼굴 보니까 그 이틀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미안해요. 이런 말해서. 근데 정말이에요. 회장님이 너무 그리워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쳐다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답장하면 또 선을 넘게 되는 걸까?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걸까?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원장님이 그립습니다. 매일 밤 그 이틀을 생각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문자를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끝났지만 감정적인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유진 씨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님,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몰래. 그냥 얘기만 나누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진짜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자고? 수진이 몰래? 이건 정말 위험한 제안이었어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한남동 조용한 카페 어때요? 제가 장소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진 씨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오후 일정을 비워놓고 한남동으로 향했어요. 유진 씨가 알려준 카페는 정말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구석진 2층 자리에 유진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회장님, 원장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장님, 이렇게 만나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원장님 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솔직히 매일 생각했어요. 유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회장님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원장님, 회장님, 우리 어떡해요? 이대로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유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저 회장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진심인데. 저 이제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회장님밖에 없어요. 저는 유부남이에요. 원장님 친구의 남편이고.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 마음을 제가 어떡해요. 유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원장님, 제발 울지 마세요. 회장님, 저 정말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유진 씨를 안아줬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였지만 누군가 볼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괜찮을 것 같아요. 회장님 없이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진정되고 나서야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회장님,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원장님 마음 이해해요. 근데 회장님은 어떠세요? 수진이랑은 여전히 안 좋으세요? 예전이랑 똑같아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죠. 그럼 회장님도 외로우시겠네요. 외롭죠. 엄청나게.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삶인걸. 유진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가끔이라도 이렇게 만나면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얘기만 나누고 커피만 마시고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유부남이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도 아내의 친구를. 근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만나죠. 정말요? 고마워요, 회장님. 그날 이후로 저와 유진 씨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항상 조용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수진이가 모르는 시간에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 마시고 얘기 나누고 헤어졌죠. 근데 이상한 건 그런 만남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수진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디서 뭘 하든 누굴 만나든 신경 쓰지 않았죠.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유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한 번만 더 그 이틀처럼 보낼 수 없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그건 알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회장님, 저 너무 그리워요. 그 이틀의 따뜻함이, 회장님 품이. 원장님, 한 번만이에요. 정말 마지막이 될 거예요. 제발요, 회장님.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건 정말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한 번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고의죠. 분명한 배신이에요. 근데 저도 그리웠습니다. 유진 씨의 따뜻함이, 그 간절함이, 그 뜨거움이, 수진이한테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언제, 어디서? 다음 주 금요일 제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는 그날 지방 출장 간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만남이었죠.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이러다가 들키면 어쩌나? 수진이한테 미안하지 않나? 근데 금요일이 되자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제 발은 자동으로 유진 씨의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유진 씨가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원장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어요. 처음처럼 뜨겁고 간절하고 살아있는 그 감정으로. 그 이후로 저와 유진 씨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수진이가 출장 가거나 약속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만났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동시에 이게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와 유진 씨는 수진이 앞에서 평범한 사이로 행동했고 아무도 우리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죠. 근데 최근 들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평생 숨어서 만나야 하나? 차라리 수진이랑 이혼하고 유진 씨랑 새 출발을 할까? 근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명예는 어쩌나? 사업에 영향은 없을까? 결론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낮에는 성공한 사업가, 밤에는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리는 남자.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 생활, 속으로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이게 제 삶입니다. 제가 선택한, 아니 선택하게 된 삶이죠.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가끔은 그 이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또 가끔은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명예도 다 가졌지만 진짜 행복은 없었던 제 삶에 유진 씨가 잠깐이나마 빛을 비춰줬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집에서 수진이 옆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유진 씨한테 가 있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수진이가 백화점 간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유진 씨네 집에 갈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을 제가 어떡하겠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수진이도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게.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 속으로는 텅 빈 관계. 그리고 그 빈자리를 유진 씨가 채워주는 거죠.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중년 남자의 고독과 금지된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살. 여러분은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잘못됐다고, 비겁하다고, 아내를 배신한 거라고.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유진 씨가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거든요. 어쩌면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수진이한테 미안하고 유진 씨한테 미안하고 저 자신한테도 미안한 채로. 근데 그게 제가 선택한, 아니 선택하게 된 삶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밤은 깊어가고 수진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아요. 내일 유진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줄까?
사랑한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안아만 줄까?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관계. 아무도 모르는 오직 저와 유진 씨만 아는 비밀.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악의 배신자? 불쌍한 중년 남자? 아니면 사랑에 빠진 사람? 뭐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 뿐이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딱 나눌 수 없는 게 인생이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유일한 위안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지금도 저는 수진이 옆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손길이, 따뜻함이 그리워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유진 씨를 안을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제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정답도 없는 삶. 근데 이게 저예요. 박진우, 58세, 수천억 자산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 그리고 금지된 사랑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남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평생 고통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드물어요. 만약 진짜 행복이 잘못된 곳에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몰라요. 누가 뭐래도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죄책감은 있지만 동시에 유진 씨와의 시간이 제 삶에 의미를 줬으니까요. 그게 잘못된 의미일지라도 적어도 의미는 있었어요. 밤은 계속 깊어가고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유진 씨를 생각해요. 내일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 어떻게 안아줄까, 어떤 위로를 해줄까. 이게 제 일상이에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리고,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유진 씨를 만나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요.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 삶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어디로 가든 어떻게 끝나든 제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완벽한가요? 아니면 저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운가요? 만약 후자라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라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엔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유일한 위안이 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자기 선택에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제 선택에 책임질 거예요. 유진 씨와의 관계도, 수진이한테 숨기는 것도, 이 모든 죄책감도 다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제가 책임질 거예요. 밤이 깊어갑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자고 있고 저는 여전히 깨어 있어요. 유진 씨를 생각하며 내일을 기다리며 이 복잡한 삶을 견디며 이게 제 이야기예요. 아내인 줄 알고 안방에서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가 불을 켜자 아내의 친구였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 안고 가야 할 비밀의 이야기. 여러분도 비슷한 비밀이 있나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런 비밀. 있다면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비밀을 안고 죄책감을 감추고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그게 인생이고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눈을 감으려고 해요. 내일을 위해서, 유진 씨를 만날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이 복잡한 삶을 살아갈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잘 주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유일한 위안이 되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어떤 방식이든. 박진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박진우 씨처럼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도 명예도 다 가졌지만 정작 따뜻한 사람 하나 없는 삶.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들 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관계는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둘째,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박진우 씨처럼 한순간의 따뜻함에 평생을 저당 잡히게 만들죠. 셋째, 부부관계는 끊임없이 가꿔야 합니다. 방치하면 결국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옆에 있는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계신가요? 오늘 박진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희노애락 사연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